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미국이 대규모 군사 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급습한 뒤 전 세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체포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수갑을 차고 눈이 가려진 채 미국 뉴욕으로 압송됐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됐고 조만간 뉴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과 귀는 가려지고 손은 결박당했습니다. 미국 브랜드 트레이닝복 차림에 생수병을 들고 있습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압송되는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안가에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뉴욕에 도착해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수감 전 마약 단속국 사무실에선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부부가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됐다며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illegitimate dictator Maduro was the kingpin of a vast criminal network responsible for trafficking colossal amounts of deadly and illicit drugs into the United States. 정권 이양을 비롯해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에 개입하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We're going to take back the oil that, frankly, we should have taken back a long time ago. A lot of money is coming out of the ground. We're going to get reimbursed for all of that.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지난 2020년 마약 밀매와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은 다음 주 맨해튼 연방법원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번엔 워싱턴 DC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베네수엘라 국정에 직접 관여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새 리더십을 둘러싼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백대호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마두로 대통령 축출 사실을 전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안전하고 적절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베네수엘라 국정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미군 병력을 인근에 주둔시키고 적절한 그룹과 함께 과도 통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파괴된 베네수엘라 인프라는 미국 석유회사가 복구시킬 것이라고 했고 필요시 인근에 대기하는 미국 함대가 더 큰 규모의 2차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각계 반응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면서 유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전국이 한동안 요동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표명하면서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 겁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공백 상태가 된 대통령의 권한을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수행하도록 명령을 했는데요.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압송 직후 비상 내각회의에서 대통령은 마두로 단 한 명뿐이라면서 마두로 대통령이 우리의 지도자이자 군 통수권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그 어떤 나라의 식민지도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항전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미국 의도에 반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베네수엘라 정국은 상당 기간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미군이 육해공 최정예 부대를 총동원해 한나라의 13년 독재 정권을 끝내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사전에 수개월간 마두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밀하게 조사한 뒤 작전 당일에 잠자던 대통령 부부를 끌어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우리 기자가 전합니다. 컴컴한 하늘에 성광이 번쩍이고 헬기들이 쉴 새 없이 이동합니다. 1点57分，记者在市区听到一声巨大的爆炸声响，随后又接连传来多声爆炸。 확고한 결의 작전 명령이 내려진 건 미 동부 시간 2일 밤 10시 46분.
서반구 20개 기지에서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베네수엘라로 출격했습니다. B-1 폭격기를 비롯해 F-22, F-18, F-35 전투기 등이 동원됐고 헬기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 30m 위로 저고도 비행했습니다.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와 2011년 빈라덴 암살 작전에 참여했던 특수작전 항공연대가 투입됐습니다. 마두로 부부는 침실에서 잠자다 끌려나와 체포됐는데 모든 작전이 마무리되는 데는 3시간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철제문이 있는 안전처로 피신하려 했고 문까지는 갔지만 문을 닫을 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미군의 사망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as the culmination of months of planning and rehearsal, an operation that frankly only the United States military could undertake.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40여 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는데 국제사회는 국제법 위반이란 비판과 독재 정권의 종식이란 동조가 엇갈렸습니다. 유엔은 우려를 표명하며 현지 시간 5일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는 뭔지 뉴스더에서 김자민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주권 국가의 정권을 축출하는 이런 군사작전을 감행한 배경이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법을 신경 안 쓰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국제법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는데요. 과거 대통령들의 사례는 공격의 명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1989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파나마를 침공한 적이 있고 실질적 통치자인 노리에가를 체포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파키스탄 영토 주권을 침범해 9.11 테러 주범인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국제법을 위반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비판을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엔 중국 견제의 일환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Furthermore, under the now deposed dictator Maduro, Venezuela was increasingly hosting foreign adversaries in our region. The American dominance in the Western Hemisphere will never be questioned again. 네,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마두로 정권이 끌어들였다는 적대적 외세는 중국을 지칭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최대 원유 수출국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대출을 해준 뒤 원유로 갚게 하는 방식을 통해 저렴한 원유를 확보해왔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해 원유 수출에 개입할 경우 중국의 에너지 확보와 영향력은 직접 타격을 받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이번 공격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면적인 공격 이유는 마약 근절인데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손해보는 거래는 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사업가 기질이 다시 한번 나온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망가진 석유 기반 시설을 복구하면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란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수익 일부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2000년대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몰수당한 미국 석유 기업 자산을 회수하는 것이란 명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군사 작전이 북한에 주는 어떠한 메시지도 있겠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도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변칙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보험성 미북 정상회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긴 합니다. 다만 북한이 베네수엘라와 뚜렷한 구별점은 핵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핵무기가 없는 반미 국가 정상들이 미군에 비참하게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북한 입장에선 핵을 포기하지 못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게다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와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극초음속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도발은 2달 만인데 북한 비핵화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앞서 보신 미국의 마두로 축출을 모두 겨냥해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은 오전 7시 50분쯤 고도 50km로 900여 킬로미터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군은 이번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장착한 화성 11 마형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축출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출국을 4시간 앞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이 축출한 후세인과 카다피, 마두로는 핵이 없었지만 북한은 이들과 달리 미국에 맞설 군사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겁니다. 동시적인 성격의 무력 시위로 볼 수 있죠. 중국 측에 한국과 선을 넘을 정도로 가깝게 다가가지 마라라는, 우리는 1000km 사거리도 타격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난해 말부터 군수공장을 계속 시찰하고 있는 김정은은 어제는 북한판 스파이크로 불리는 전술 유도미사일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현행 생산 능력을 2.5배가량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전술 유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전 최전선에서 20km 이내 타깃에 높은 명중률을 보인 기종으로 대량 배치될 경우 대남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3박 4일간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는 2달 만에 다시 한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는데, 한중 간 외교 문제는 물론 미중 갈등 속 국익을 지켜내야 하는 말 그대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순방에 동행한 최지원 기자가 베이징에서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 서우도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우리 정상의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입니다. 공항엔 인허진 과학기술부 장관과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 등이 나와 영접했습니다. 9년 전 국빈 방문 때 차관복급 인사가 나와 홀대 논란이 불거졌던 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중 일정에 돌입합니다. 내일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회장 등과 중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공식 환영식과 한중 정상회담, 10여 건의 MOU 서명식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회담에선 서해 구조물과 한한령, 핵 추진 잠수함 문제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연 청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문을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시진핑 주석에게 남북 간 소통 채널 복원 등을 위한 협조를 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이 양안 문제를 비롯한 미중 간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경우 성과를 내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갑질 논란의 투기 의혹, 그리고 이번엔 이 지명자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새 아들과 배우자가 대부업에 투자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부업 자체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라는 점에서 정부 예산의 총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자질 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광주 소재의 한 대부업체입니다. 일반 주택 형태의 사무실 간판도 없습니다. 혹시 영업하시나요? 문이 잠겨 있어요. 2016년 국회의원이던 이해훈 지명자의 아들 3명은 해당 대부업체 회사채를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씩 약 1억 7천만 원어치 구입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셋째 아들은 20살이었고
아들 2명은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대부업을 시작할 당시 이 업체의 대표는 대학 교수였던 이 지명자 배우자의 제자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분 이름인가? 그분 자제분들 이름인가? 뭐 1억, 2억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투자 규모를 매년 늘리면서 3년 만에 총 3억 원어치 회사채 30주를 보유했는데 1년 뒤 이 지명자 배우자가 넘겨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니 회사채 이자율은 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권 발행은 대부업체들의 주된 자금 조달 방법으로 이를 통해 서민들에게 고금리의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 지명자의 가족이 실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그 작은 규모 회사에서 공모의 방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친분관계 내지는 어떤 인간관계가 쌓여 있다 이렇게밖에 간접적으로는 이해훈 일가가 고리에 자금 대여부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 지명자 측은 대부업 투자 관련 질의에 국민들이 납득 가능하도록 소명이 가능하다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탈당한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파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지난 총선 당시 후보자 검증위원장과 공관위 간사를 맡았던 만큼 당시 공천 전반으로 논란이 커지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겠다며 연일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개인 일탈로 규정했습니다. 당 차원의 전수조사와 특검 가능성도 차단했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 전반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0년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원내대표가 공천 헌금을 수수했던 탄원서가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의원실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 확인이 안 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4년 총선에서도 공천을 주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선우 의원이 자신 있게 단수 공천을 할 수 있었던 뒷배가 있었을 거라며 김병기 전 원내대표보다 더 윗선일 거라고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어물쩡한 사과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자체 조사로 면죄부를 얻으려 하지 말고 즉각 특검을 수용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길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검증 실패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해훈 지명자가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5차례 공천받은 걸 거론하며 당신들이 공천할 땐 깨끗했고 며칠 만에 비리 정치인이 됐냐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이해훈 지명자 논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이 대부업 투자,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투자 방식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 밖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보통은 연 10% 넘는 높은 이자를 내걸고 VIP나 지인들 중심으로 채권을 공모하거나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을 종잣돈 삼아서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더 높은 이자로 대출하며 영업하는 건데요. 은행 대출이 쉽지 않은 저신용자들 이용 비중이 높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제학 박사 출신인 이 지명자 부부, 아들 3명의 명의로 억대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새롭게 드러나면서 예산 총괄 사령탑에 적합하냐 이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채권뿐 아니라 땅이랑 상가 투자 의혹까지 불거졌어요. 네, 일단 과거 미국 유학 시절인 1992년에 이 지명자 본인과 남편 명의로 서울 지역 상가를 5채 정도 사들였다가 2009년 그리고 2023년에 매각했습니다.
평단가를 비교해 봤을 때 실제 4배에 가까운 수익을 냈을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의혹인데요.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 전해드렸습니다. 배우자가 인천공항 개항을 1년여쯤 앞두고 영종도에 땅을 13억 원에 매입했는데 6년 만에 39억 원에 팔아서 3배 차익 남겼다는 겁니다. 잇따라 나오는 투기 의혹들에 야당에서는 이 지명자 사퇴 요구 커지고 있습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지고 며칠 사이에 이 투기 의혹으로까지 지금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인데 이지명자 입장 나왔습니까? 예전에 이 보좌진 갑질 의혹 이후에는 직접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제기된 투기 의혹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지만 구체적 해명을 내진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해운 논란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과 언론 또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신 만큼 후보자에 대한 당내의 개별적 언급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이것도 추가로 짚어보죠.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 이름이 또 나왔어요. 네, 김현지 부속실장 때문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조승래 사무총장 오늘 의원 일탈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김병기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자 공관위 간사였던 만큼 윗선이나 당 전체 문제로 번질 가능성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2023년 말에 공천 헌금 수수 의혹 탄원서가 이재명 대표실 김현지 실장에게 전달됐다 이런 주장이 나온 만큼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당 대표실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김현지 실장은 2023년 말에 당대표실에서 당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의 신속한 판단을 주문했잖아요. 이 판단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이전에는 강선우 의원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제명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단계인 윤리감찰 단계 건너뛰고 바로 법원 단계인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의원의 징계 수위 빠르게 내려달라 이렇게 주문한 상태입니다. 오는 12일에 첫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틀 전에 김병기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진들에게 이미 각종 의혹을 입증할 증거자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나 이수진 전 의원 등에게도 모두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중징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조만간 지방선거 국면 시작되는 만큼 악재를 털고 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SUV 차량에 치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돌 사고 현장을 SUV 차량이 덮쳤는데 당시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가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2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과 2차선에 사고 차량 2대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습니다. 도로공사 직원은 경광복을 흔들며 차량 서행을 유도합니다. 잠시 뒤 119 구급대와 고속도로 순찰대가 잇따라 도착하고 견인차들까지 나타나자 사고 현장은 온통 경광등으로 번쩍입니다. 그런데 SUV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덮칩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경찰관 1명과 견인차 기사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수습하려고 레카 차량하고 이제 구급대원이 이제 그랜저 수습하다가 제네시스가 뒤에서 이제 2차 사고를 때린 거예요. 또 119 구급대원 2명과 SUV 운전자와 동승객 등 7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양쪽 승용차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2차 사고를 낸 SUV는 차량 앞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SUV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루즈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신 걸로는 현재까지는 좀 어느 정도 조사가 되긴 하는데 졸음운전이 좀 유력하네요. 경찰은 모레 오전 순직한 이승철 경감의 연결식을 전북경찰청 장으로 거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15명의 사상자를 낸 종강역 교통사고 택시기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약물 운전 혐의가 추가됐는데 최근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신과약이나 단순 감기약도 음주운전만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르게 내달린 택시가 차량 2대에 이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칩니다. 그젯밤 종강역 인근에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4명을 낸 70대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약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간이검사 결과 택시기사의 몸에서 모르핀 성분이 나와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앞뒤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중앙 분리대까지 올라가고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치는 등 약물 투약 후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졸피뎀,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많은데 혈중 알코올 농도 0.1%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맞먹을 때도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졸리민 같은 진정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판단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졸림 등을 유발하는 약의 경우 독일과 호주처럼 투약 후 일정 시간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익위는 약물운전을 금지할 명확한 혈중 농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약 봉투 등의 약물운전 경고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인터넷 방송에서 헬로윈 참사가 조작됐다며 방송을 하고 혐오글 700개를 올린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계좌로 후원금을 모으는가 하면 온라인 유료 강의까지 개설했는데 경찰이 사회적 참사 2차 가해 수사 전담팀을 꾸린 이후 첫 구속 사례입니다.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로윈 참사는 조작됐다는 제목을 걸고 60대 남성 A씨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합니다. 158명 이런 선동도 완전 거짓말임이 증명된 거 아닙니까? 화면 한쪽엔 A씨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고 유료 온라인 강의를 판매한다는 안내글도 보입니다. 경찰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헬로윈 참사 관련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700여 개를 올린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범죄. 경찰은 지난해 7월 사회적 참사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수사 전담팀을 꾸려 현재까지 20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전담팀 구성 후 첫 구속 사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희생자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이라던가 또는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인면 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무슨 짓이냐며 조작 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네, 상설특검이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나흘 만에 다시 불렀습니다. 특검이 사건의 본류인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가 첫 참고인 조사 나흘 만에 상설특검 사무실에 다시 출석합니다. 제가 업무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진술하고 이제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소명하겠습니다. 김 씨는 쿠팡 자회사가 근로자 등 16,000여 명의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적힌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해왔다고 폭로했고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일부 너무 광범위하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검은 김 씨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로부터 수사자료 4본을 제공받았습니다. 이에 특검이 사건 본류인 퇴직금 미지급과 검찰 수사무마 의혹을 넘어 블랙리스트 사건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이 있어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아직은 경찰에게서 사건을 이관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고 특검에 사건을 넘길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3대 특검을 거치면서 구속 기소돼 모두 11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달 이어집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 금고만 가등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도 예정돼 있는데요. 조유진 기자가 운명의 1월을 맞이하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국회 의결로 해제됐고 그로부터 4달 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권력에서 내려오자 초유의 3대 특검법이 통과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진실거부권 행사하실 건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6달 동안의 특검 수사를 거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 기소됐고 윤 전 대통령은 8개, 김건희 여사는 3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들 가운데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재판이 가장 먼저 1심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달 26일 결심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하여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등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 여사는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 오는 9일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결심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앞서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는 1심 선고는 2월 중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수출 지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트럼프발 관세 여파로 이 지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국내 자동차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5%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현지 생산이 늘어난 탓에 지난해에는 미국 수출이 13.4%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자동차 수출은 1.7% 증가했는데 유럽이나 중남미 등 다른 국가에 잘 팔렸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역시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보다 아세안, EU, 인도 등에서 더 선전했습니다. 기업들이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과 미중 무역 전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출 시장 다변화에 눈을 돌린 결과입니다. 저희는 수출 지역 다변화를 추진하고 국내 공장의 완성차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줄었고 아세안이나 유럽 등 6개 시장은 골고루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여타 신흥국가에 좀 수출이 많이 늘었다는 점은 중국과 좀 경쟁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신호로. 수출 다변화에는 성공했다는 평가지만 올해는 EU의 탄소국경 조정제도, 중국의 대외무역법 개정 등 변수가 적지 않아 세밀한 국가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 해였던 지난해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었죠.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71%를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 때를 뛰어넘었습니다. 올해는 더 심해진 공급 절벽에다 전월세 가격도 오를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데요. 해법은 없는지 경제부 서영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서 기자, 지난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학계와 민관, 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서울 아파트 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최소 5% 오를 것이라고 봤는데요. 지난해만큼 그러니까 8%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3차례 고강도 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은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였단 말이죠.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우선 서울에 집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은 약 2만 9천여 가구에 불과한데 연평균 입주 물량보다 32%가량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으로 넓혀봐도 11만 가구 정도로 2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확장 재정과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것도 집값을 밀어올리는 이유로 꼽힙니다. 그 전세 대란도 예고가 되고 있죠. 전문가들이 올해 주택 시장을 두고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게 전세가 급등과 전세의 월세화입니다. 지난해 11호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든 데다 전세자금 대출도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서민 주거 불안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전세의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월세로 밀려나는, 그래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공급을 크게 늘려야 실마리가 좀 풀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공급 대책을 발표하려다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뤘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공급은 단기간에 짠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서울 지역의 공급 여건이 특히 아쉽다고 고심이 깊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 집 지을 땅이 없다는 거죠. 때문에 전문가들은 도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여당 모두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거란 우려 때문인지 적극적이진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급 대책이 통하지 않으면 집값을 잡기 위해서 결국 세금 카드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에 끝납니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 얘기도 나오죠. 하지만 세금 강화로 일부 매물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똘똘한 한 채 현상만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히려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보유세 상승분이 임차인들한테 전가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다. 과거 정부에서도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집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돌아보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 연예인을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소수 마니아들이 즐기는 비주류 문화로 취급됐지만 최근 K-팝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면서 대형 연예 기획사까지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버추얼 아이돌 오디션 현장을 윤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란히 앉은 심사위원들이 매의 눈으로 참가자들의 춤과 노래를 평가합니다. 평범한 가수 오디션 현장과 비슷하지만 심사위원 눈에 보이는 건 화면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상 캐릭터뿐. 참가자들의 정체는 심사위원들에게도 비밀입니다. 참가자들이 격리된 장소에 설치된 AI 카메라 앞에 서서 인식장치를 착용한 채 동작을 취하면 작은 표정과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페이스 인식을 해가지고 아바타를 낀 상태로 오디션을 보게 돼가지고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생각보다 손동작 같은 거 움직이고 인식되는 게 정말 신기해요. 한 연예기획사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서울에서 진행한 버추얼 아이돌 오디션 현장인데 성별과 나이, 외모도 안 본다는 말에 1,0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세대고 AI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춤과 노래, 본질적인 실력만 있다면 물리적으로는 거기서 여기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건 그런 것을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시작한 버추얼 아이돌 시장이 한국과 중국에서도 급성장세를 보이자 최근엔 SM이나 하이브 같은 대형 기획사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버추얼 아이돌 활동을 바탕으로 거꾸로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상 캐릭터를 통해서 감정이나 컨셉트를 더 자유롭고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면 더 많은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버추얼 아티스트 시장 규모는 2028년 25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성입니다. 휴일인 오늘 한파가 한 걸음 물러갔습니다. 다소 포근한 날씨 속에 바깥 활동하는 시민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내일도 큰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는데요. 동쪽 지역과 더불어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바람도 무척 강해서요. 산불 위험이 커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제주 산지에 최대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구 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 4도, 부산 9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월 4일 일요일 뉴스7 여기서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